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전면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 고비고비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뚝심 있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잘 해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습니다.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였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돈을 대고 투자 이익은 50대 50으로 가져간다. 이게 무슨 협상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왔네요 보니까. 미국의 지나친 요구를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입각해서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순간순간 화가 치밀 때도 있었고 네. 울컥할 때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국익이라는 말이 그렇게 뼈에 사무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정당당하게 국회 비준을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해나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족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준을 안 받는데 우리만 국내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면 미국이 쉽게 말하면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예. 국회관은 예. 비준 동의죠. 장관이 수명한 건데 그걸 대통령이 비준한다? 이건 좀 이상한 거고요. 예,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을 때만 해도 아주 금방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조인트 팩트 시트인데요. 지난 금요일이 돼서야 발표가 됐죠. 대통령은 일단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협상 당사자 중에 한 명이었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과락은 면한 수준이다. 어찌 보면 좀 다소 박한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도 했는데, 자, 먼저 한 분씩 그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상 전문가이신 정인교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과락을 면한 정도의 어떤 성적이다. 뭐 협상 당국자가 과락을 면한 수준이다라고 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더 나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냥 한 줄로 굳이 총평을 한다면은 아무리 기울여진 운동장에서 미국과 협상했다 손 치더라도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두고 평가를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이제 토론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왕선택 교수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이번 협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당하고 또 불쾌하고 또 불리한 협상이었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최상급으로 방어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오히려 안보,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미래 국가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디딤돌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얻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에서 기각돼서 왔을 때 협상을 굉장히 빨리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서 2+2에서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지금 정부의 정책 중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 뭐냐면 기준점이 일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2.7배입니다. 그리고 EU 같은 경우는 10배죠. 그런데 지금 총액 투자 비용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 달러 그리고 이번에 뭐 추가된 주한미군에 주는 비용까지 합하면 사실상 330억 달러 그리고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LNG까지 합치면 거의 7천억 달러입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고 EU는 6천억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어떤 사이즈에 비해서 부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력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을까에 본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하고 EU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미국과 통화 수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달러를 사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에 정부가 강조한 부분이 뭐냐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현금 비중은 5%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금 비중이 57%, 2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1년 동안 10년에 1년마다 200억 달러씩 낸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팩트시트가 나온 것을 살펴보니 현금 투자가 3,500억 달러 수준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한 7천억 달러 수준까지 되는 것 같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토론을 하면서 한번 좀 꼼꼼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민주당의 김지호 대변인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 관련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아쉬운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이 상황에서 플랜 B가 있었냐? 안보, 경제, 기술, 금융 모든 것이 미국 관련해서 비중이 큰 상황에서 저희가 중국처럼 히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거대 시장이 있어서 보복 관세를 또 물릴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한된 조건 안에서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해갔고 이러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정말 시간을 끌고 어떻게 하든 미국을 설득할 수뿐이 없었다. 그런데 국내에서조차도 이 부분 관련해서 왜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리고 8월 달에 협상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타격받고 있나. 그런 공격들이 국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힘든 점을 대통령이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협상이 있을 때는 그래도 거국적으로 좀 기다려줬으면 어땠을까. 지금 저 비판하시는 거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협상을 하는 기간 동안 국익을 생각해서라면 국민의힘 쪽에서도 야당에서도 너무 몰아붙이기보다는 좀 기다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인지 팩트시트가 발표된 직후에요. 소회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의 압박, 그런 상황들이 참 힘들었다. 자, 이 내부에 어떤 부당한 압력이 없었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 그렇게 또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7월 말에서 8월 초에 협상하고 근데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이 굉장히 뒤늦게 일어났죠. 그래서 8월 말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는데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정상회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났을 때 미국 측의 발표 내용과 우리 측의 발표 내용의 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협상이 됐는지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협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합의서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필요한 게 합의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발목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볼 땐 좀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1월 20일이거든요. 근데 11월 22일이 어떤 날이냐?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날입니다. 그때 민주통합당, 민주당의 전신인 그때 4년 만에 비준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날 민주노동당의 김선동 의원은 최루탄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때 민주통합당도 반대했고 민주노동당도 반대했는데 이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혜를 입었습니다. 작년에만 66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그게 바로 발목을 잡는 겁니다. 지금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물어본 거는 이건 발목 잡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어떤 지적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 8월에서 11월이라는 그 3개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정말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큰 협상력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보수와 국민의힘은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대외 정책의 기조가 무엇인지, 국익인지, 당리당략인지 한번 깊이 성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 1년에 투자 상한선 200억 달러를 관찰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그냥 하셔라. 바로 관찰시켜라. 그게 아니면 대한민국 정말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관찰시켰다고 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정부 부처의 공직자들이 자신의 명운을 걸고 이 협상에 몰입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의힘과 야당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나? 저는 좀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어차피 지금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협상을 타결할 계기가 없었냐? 이제 그 부분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뭐 지금 다 지난 얘기를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그 당시까지도 미국하고는 상당히 그 의견 교환이 잘 되고 있었고 또 그 딱 한 달 뒤에 산업부에 하여튼 뭐 제일 높으신 분들이 국회를 뭐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업을 이제는 전략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그때까지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하고 농업 분야에 있어서 일부 개방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과일류라든가 또 위생 및 검역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그 디지털 통상 관련해 가지고 한두 가지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쪽에서 또 특히 그 뭐 국회에서 그 농업 개방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걸 덮어버리고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이에 일본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결국 5,500억 달러 그 협상을 타결을 함으로써 우리로서는 이제 시간도 촉박해졌고 그리고 곧이어서 일본 따라가다 보니까 3,500억 달러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딱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6월 말 7월 초에 타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농업을 중시해야 되고 농업 개방 부담이 있다 손치더라도 무려 500조 원을 미국에게 사실상 현금으로 제공하기로 한 거하고 차라리 그중에 극히 일부를 농업계에 지원하면서 또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 타결을 하는 거를 그대 여당이 국회에서 뭐 얼마든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그러지를 않고 결국은 버티다가 일본은 쫄딱 망한 케이스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망한 케이스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일본 한국만이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하고 끝냈고 차라리 그 돈만 빼고 나면은 저도 다른 나라가 미국에 한 거 쭉 다 보잖아요. 그거 빼고 나면 비슷합니다. EU 6천억 달러 투자하기로 말은 했지만 연간 EU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1,500억 달러가 넘어요. 그거는 순수 민간 기업 투자를 했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6천억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3,500억 달러, 물론 이제 그 중에 2천억 달러로 현금을 줄이긴 했다지만은 이거는 두고두고 앞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시간을 서둘러서 만약에 타결을 했다 그러면 일본보다 빨리 할 수 있었고 일본이 진행이 된 후에 이제 또 협상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점이 만들어졌고 앵커링이 됐기 때문에 유리한 협상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렇죠. 버티는 게 오히려 큰 손실이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존재했다는 그 사실을 잠깐 잊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은 것은 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차원에서 이런 협상에서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어렵다는 것은 뭐 모두가 공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군다나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우선적으로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먼저 협상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돌려놨다라고 하는 점은 뭐 명백한 사실인 거죠. 다만 분명히 6월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된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한미 간의 협상이 시작된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말할 때 이것은 매우 불리한 협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것들은 뭐 지금 현 정부 이재명 정부의 탓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가 그 당시에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그러긴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야당에서 뭐 제가 사실 협상을 담당을 하고 있었으니까 절대로 미국하고는 타결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뭐 국회 쏘키로 거품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로서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놔놓고 다음 정부 넘겨주고 저희들은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 한 달 한 반 정도 시간이 있는데 네. 그 기간 동안 미국하고 내실 있게 협상을 못했던 거는 네. 이거는 사실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도 내각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특히 그 과도 내각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할 때는 불가피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에서 기각됐을 때 바로 전화가 옵니다. 트럼프가 전화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맹국 대한민국과 일본 최우선적으로 빨리 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통령 나올 것이냐, 그걸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에 대한 트럼프의 어떤 관심, 그리고 동맹국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것들은 미국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대해서 후순위로 뒀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트럼프의 대화 내용이 팩트라고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미국 조회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가 했을 때, 대통령이 됐을 때 백악관에서 언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중국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간섭과 그런 우려에 대해서 경계한다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을 때 가장 늦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친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 워싱턴 조회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 권한대행 정부에서 그때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내란 프레임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익엔 좌우가 없고 여야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냉정하게 봐야 될 국익 앞에서 민주당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접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김기웅 대변인이 그 당시에 이제 한덕수 대행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상황을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참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럼 그 당시에 대통령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죠. 대통령 출마는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진영이 협상했으면 그 결과가 좋았을 것이다. 저는요, 그때 당시에 정말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했으면 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정통성이 있는 정말 선거로 뽑힌 이재명 정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야당에서 공격하고 불만이 있는 국민들이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계엄을 저질러 갖고 탄핵이 돼 가지고 또 권한 대행의 대행, 거기다가 국무총리는 사직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는데 어떻게 그 세력이 그러면 협상을 타결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었는지, 저는 추진 동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데, 과거의 일이라고 해서 만약을 가정해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했으면 지금보다 결과가 더 나을 것이다, 이 전제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문 권한대행 탄핵했죠. 기각됐습니다. 민주당 반성합니까? 그러면 나라 걱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줄탄핵 28번, 9번에서 탄핵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돼서 지금 파면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 관련해서 그렇게 줄탄핵한 부분,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대로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걸 제가 진행자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그, 정 교수님이 대신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그 전국에서 미국과 타결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하여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넘겨주고 거기에서 조금은 더 서둘렀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한 달 반이란 그 시간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나라하고도 빨리 합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때리는데 미국도 지금 코너에 몰려 있으면서 각계 객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거리가 나머지는 모양이 거의 다 만들어졌고 농업 관련해서 좀 있고 디지털 좀 있고 안보 분야는 뭐 그때는 저희들하고는 무관한 거 저하고 관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잘 몰랐고 근데 이 부분이라도 마무리를 지었으면 되는데 그거 안 짓고 한 달 반 지난 거는 이거는 그때야말로 정말로 플랜 B가 없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실은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나서 우리가 대응하면 된다라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 자, 시기상의 아쉬운 부분을 지적을 이제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시기상의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하에서 일단 팩트시트가 나왔고 결론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조인트 팩트시트의 성과물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 팩트시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왕 교수님? 좀 이번 팩트시트로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협상은 전통적인 과거의 어떤 협상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특이한 형태의 협상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전혀 어디다가 내놔도 맞지 않는 그런 협상이었다라는 점의 특징이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톱다운 방식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설정한 그러한 방식의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폭압적인 형태의 그런 협상 요구가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톱다운 방식의 협상은 기본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있어야 되는 굉장히 세밀한 부분들을 다 다루지 못하고 정상급 대통령급이나 장관급조차도 실무자로 인식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세밀한 부분 자꾸 뒤로 밀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7월에 방향을 정하고 8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미 정상을 계기로 해서 팩트시트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지만 여전히 톱다운 방식 특성상 앞으로 이제 후속 실무 차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협상은 끝난 게 아니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됐을 뿐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예. 팩트 시트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팩트 시트라는 것은 일단은 지금까지 합의가 된 거를 정리를 해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우리보다도 한 서너 달 전에 먼저 이제 협상을 타결했던 그런 나라들은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팩트 시트 다음에 어그리먼트 조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팩트 시트가 단 것처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팩트 시트 하면은 이건 또 무슨 또 약속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특히 미국하고 있어서는 그게 내용 보면은 하여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거는 반드시 의무입니다. 예. 안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또 비준 얘기가 관련이 되는 건데 뭐 당장 무슨 뭐 특별법을 하나 만들고 그걸로 해서 퉁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어그리먼트로 해서 다 나왔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뭐 그게 비준이 될지 아니면 국가적인 어떤 토론이 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은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번 팩트시트로 뭐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예.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또 가고 이런 과정이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할 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팩트시트에 대해서 저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상들 간에 그냥 구두 간의 약속으로 그치지 않고 뭔가 문서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 평가 그리고 이제 김정관 장관이 했던 평가를 전해드렸는데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장동혁 대표가 했던 이야기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팩트시트가 다른 곳과 일본과의 경우에 비교해봐도 좀 굉장히 불확실하다.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서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알맹이가 없는 발표라서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다. 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웅 대변인 좀 어떤 맥락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어떤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논란이 없어야 됩니다. 매듭을 져야 되는데 어떤 문구나 어떤 내용 가지고 계속 이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팩트시트라고 하면 팩트를 통해서 양자에서 봤을 때 서로 간에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쉽게도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 될 것들, 돈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화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가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을 내용, 예를 들어서 15% 관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을 할 시기, 소급을 해서 8월부터 되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25%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언제까지 핵 이거를 전력화할지 디테일한 내용이 빠져 있고요. 전작권 전환이란 부분, 그리고 또 핵 연료 재처리 부분, 이런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들이 다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팩트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가겠구나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에서 더 그립감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얻은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팩트체트에 알맹이가 별로 없고 알맹이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 부담해야 될 사실상의 청구서 내용만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번 관세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과의 상호 관세를 25%였던 거 15%로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저희가 경쟁하는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등이 있는데 중국이 관세율이 39.5%고요. 대만이 지금 2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현재 최고 46%를 부담하고 있고 인도가 50%에서 지금 관세율을 낮추려고 협상 중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실행을 하고 법안이 발의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비준이냐 특별법이냐 빨리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관세율을 낮춰서 최대한 빨리 저희 대한민국 그런 기업들이 미국 소비 시장을 개척하고 점유율을 뺏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현금과 이런 $3,500라는 MOU를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국내적으로 이 팩트시트가 현실화가 되고 상호 관세가 15%로 낮춰질 수 있게 저는 국민의힘이 대국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비준과 특별법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비준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 그 사이가 다 또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세를 또 맞아야 될 뿐이 없고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과 경쟁을 하는 나라가 인도가 아닙니다. 인도나 지금 언급했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EU입니다. 15% 관세는 자동차 관세를 주되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 차량이 원래 2.5%, EU 차량도 2.5%였고요. 우리나라는 무관세였습니다. 한미 FTA. 이명박 정부가 잘해서 그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발목 잡았는데 여튼 이재명 정부에서 관철시킨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는 무관세였습니다. 0에서 25로 갔다가 15로 낮추는데 아직까지도 언제 15가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팩트 시트가 나왔는데도 부르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EU는요. 2.5에서 25 갔다가 15로 내려왔고요. 그렇다면 12.5가 오른 거죠. 그리고 이쪽은 소급 적용을 8월부터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과연 일본과 EU에 비해서 관세 협상을 잘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 팩트시트나 MOU에 따르면 그 관세, 자동차 관세가 자동차 부분 관세가 25에서 15로 내려가는 시점은 우리나라가 투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 제출하는 시기에 그 달의 첫날부터 이제 기준을 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1월 중에 제출이 된다고 하면은 1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특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 관세가 낮아질 수 있도록 뭐 정부가 애쓸 필요는 있는데 예. 문제는 지금 뭐 EU나 일본이나 또 다른 나라한테도 대부분 다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예. 다 명문화 해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터프하게 협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어요? 그거를 빠뜨리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하고 두 번째는 4월, 5월 그때만 하더라도 그 미국 그 고위층들하고 만나 보면은 국가별로 대충의 관세율 체계를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선진권에는 15%,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무역 수지 흑자를 보는 나라는 10%입니다. 나머지는 20% 내외예요. 중국이나 또 나머지 뭐 스위스처럼 문제되던 이런 경우는 예외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조금 아까 플랜 B라고 그러셨는데 실은 저도 저 기고문에서 플랜 B가 있었냐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제가 보는 플랜 B하고는 다른데 그런 걸 컨트롤해서 본다면은 우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으로 그 미국이 뭐 이를테면은 약속을 빨리 하라라고 하는 거는 미국이 우리를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한국이 자기들한테 매년 200억 달러 물론 최고액이지만은 그거를 주겠다라는 거를 제스처를 취하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물론 뭐 미국이 그런 거를 요구를 하니까 또 갈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뭐 투자 공사를 또 하나 더 만든다라는 걸로 그게 오히려 더 크게 들리고 해가지고 정부 부처에서는 이번 기회에 또 조직을 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걸로 비춰진다. 왜냐하면 예. 기존에 다른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특히 그 여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그렇잖아도 미국에 우리가 사실 외환시장 관리 비상금으로 한 200억 달러, 150에서 200억 달러 있는 거를 그걸 미국으로 주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를 잘 보면서 그거를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또 별도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거는 좀 납득이 안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업적 합리성 그리고 연 200억 달러 이하 투자 이것만 해도 일본에는 없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노력했는데 마치 우리가 일본보다 매우 불합리한 협약을 맺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그 시각 자체가 저는 일반 국민들이나 심지어 일본 국민들의 시선과도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교수님이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제 외교 정치가 현실이고 유럽 어느 나라가 전작권이 미국에 있습니까? 저희는 안보, 경제, 기술, 금융, 뭐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모든 분야에 미국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한된 조건 안에서 받아들일 수뿐이 없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국민들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제한된 조건 하에서 정말 나쁜 결과를 냈다.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또 재계 많은 기업인들이 칭찬을 하지 않았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 불합리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있지만 조금이라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다면은 과거 얘기를 하기보다는 미래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한 것은 반복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보다 잘한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일본은 어쨌든 팩트 시트 상으로 본다면은 일본하고 미국의 법에 따라서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왕창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할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에 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물론 노력은 했지만은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예요. 그거를 아니 들어보십시오. 200억 달러를 우리가 진짜 순수익으로 남기려고 그러면 무역수 적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100억 달러 수출하면은 진짜 내한테 호주머니 떨어지는 건 몇 퍼센트 될 것 같습니까? 5에서 7%입니다. 그러려면은 200억 달러를 그냥 그 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의 대미 수출이 앞으로 한 3천억 달러씩 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그냥 200억 달러 그 작은 돈이 아니라니까. 예.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이제 한마디 좀 추가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한미 합의가 된 내용을 보면 이제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 정도로 해서 분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200억 달러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상한선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28조 원을 채우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8조 원이 앞으로 10년 동안 해마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지금 미국 민주당의 관점이라든가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것이 과연 미국 국내에서 과연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순간 한두 달 지나면 판단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운명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 매년 28조 원이 나간다라고 가정하고 토론하면 좀 약간 좀 경도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미국에서 정말 돈 되는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미국 민간 기업들이 지금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은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아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 거다 확신하고 투자하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미국이 그렇게 요구한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르트닉이라는 상무장관한테 잘못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꼴을 당하게 됐는데, 미국 정부가 정부 수입을 잡으려고 그러면 세금을 매기거나 아니면 관세거나 아니면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관련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도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렇게 미국 정부에다가 넘겨주는 거는 사실은 미국 정부도 수입 잡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수 목적법이라는 걸 만들고 뭐 좀 복잡하게 하는데, 미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다 보면은 트럼프 정부에 있는 사람들, 거기 뭐 금융가 출신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할 거고, 그러고 나면은 이게 부패 문제도 연결될 것 같고 걱정이 많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돈 되는 사업으로 돼서 나중한테 우리한테 뭐 수익도 남겨줄 거다라고까지, 물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논의를 이쪽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대화 중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관세를, 자동차 관세를 그래서 15%로 언제 내릴 것이냐, 빨리 내려야 된다. 이 부분이 지금 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에서는 가능한 한 이제 특별법을 통해서 이 발의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받겠다. 당장 이달 초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는 비준을 받아야지 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다. 그냥 특별법 제정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하고 나서 2012년부터 작년까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년 동안 3,500억 달러, 제가 아까 다 얘기하면 7,000억 달러까지 되고,
무려 현금을 1년에 200억 달러씩 합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렇다면 헌법 60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되는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면 국회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잘된 협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 더 꼼꼼히 해서 이 잘된 걸 더 알려야죠, 국민들이. 그런데 왜 이걸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초반에 분명히 김민석 총리도 이거 당연히 비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비준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얼마를 현금으로 달러를 만들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환율 보십시오. 관세 협상이 잘 되고 팩트시트가 잘 나오면 어떻게 되죠?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환시장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달러를 계속 사야 됩니다. 예. 그런데 민간도 사야 되죠. 그리고 정부도 사야 되죠. 그럼 그 부담감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미국 쪽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통화 스와프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줍니다. 왜냐? 남미의 좌파 정부에 비해서 이쪽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가지는 이런 우파적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코드가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200억 달러를 매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통화 스와프가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 우리가 외환 보유고가 6,200억 달러거든요. 그중에서 그걸 가지고 조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이익을 내가지고 200억 달러를 최대치 낸다?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외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상 내 결과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러면 비준을 받으려면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라. 이게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아니죠. 입장입니까?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통화 스와프를 해야. 오해하셨습니다. 예. 뭐냐면 통화 스와프를 하면 좋죠. 근데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김재호 대변인께서 팩트시트를 봤을 때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에서 이걸 차분하게 논의를 해서 우리의 실이 뭐고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이 협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협상은 진행되기 때문에 야당의 어떤 지적을 담아내서 협상에 반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왜 통화 스와프를 반영을 하라는 게 그럼 국민의힘의 저희는 반영하면 좋죠. 아니, 뜻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지금 자동차 기업 현대차 그룹만 해도 지금 8월부터 다른 국가에 비해서 10% 높은 관세율을 물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지금 조약 비준의 경우는 보통 3개월 걸린다는데 6개월도 더 걸릴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이 팩트시트 왜 여기다 집중했습니까?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것인데 야당의 당리당략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뭔가 국익에 반하는 결과물을 낳는 것뿐이 더 되겠습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비준이든 법안 통과든 국회에서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비준을 거칠 경우 공론화는 더 잘 될 수 있지만 기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준안 관련해서 저렇게 여러 가지 조건을 해갖고 오라 그러면 도대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지 이 결과물에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낼 수 있나. 당리당략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관세율도 중요하다. 이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EU나 일본은요. 관세 협상을 8월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기준점이 8월부터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걸 못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야당이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까? 국회는 없는 겁니까? 물론 제가 볼 때 지금 빨리 해서 그래서 소급 적용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다른 나라 일본하고 EU가 8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소급 적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관철시키지 못합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국회에서는 뭐 비준이든 뭐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나친 말씀이다 봅니다. 지금 토론하면서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클리어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비준 동의 문제하고 투자 관련 특별법을 만든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릴 때 이 한국에서 투자 관련 특별 법안을 제출을 하면 예. 그게 관세를 낮추는 것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야 되는 문제고 네. 이 비준 동의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과 관련해 우리 국내 절차라는 문제에서 다르고요. 또 하나 비준의 주체는 야당 국회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이고 이제 동의가 비준에 대한 그렇죠. 동의가 이제 국회 절차가 되는데 예. 이제 국회가 이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세와 관련한 이 투자 관련한 협상 문제는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완결된 형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과연 비준의 대통령이 비준하고 국회가 동의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남은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비준 동의에 대해서 지금 정도의 논쟁은 과도하다. 지금 차라리 집권 정부와 여야 간의 내밀한 협력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정치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하는 초당적인 협력의 분위기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비준 동의 문제는 아직 토론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비준에 대해 비준 동의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중간에 그 정부 당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통상 절차법이 있는데 예. 그 절차법에 준해서 그 뭐 공동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국회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더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상 절차법상의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비준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미국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어그리먼트 그 협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한번 비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 이유가 그걸 꼭 뭐 정부가 한 거를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내야 되는 미국에다가 이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일정 부분 뭐 관리를 잘하라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부 측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런 게 있다면은 우리가 미국한테도 아까 상업적 합리성을 좀 더 확실하게 이 뭐 올해 이런 투자하고 나면은 내년에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 분명히 시비걸적인 문제 제기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투자 결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해달라라든가 예.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 여당에서는 비준 문제 얘기만 나오면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무슨 뭐 아직 끝이 안 났다라기 때문에 비준은 좀 미루자라는 거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 경제에도 부담은 이건 확실하거든요. 아, 예. 그 한 가지 좀 확실하게. 시트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에요. 이거 예. 자체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협력 의향을 이제 문서로 정리한 MOU 단계, 양해각서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 교수님 말씀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그리먼트 협정으로까지 갔을 때는 그때는 비준이 된다고 필요하겠다. 봅니다. 뭐 지금 MOU 단계에서는 아니더라도. MOU라지만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미국하고 얘기할 때는 MOU는 MOU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는 그냥 약속이에요. 예. 그리고 협정 내용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빼곡하게 잘 적혀져 있고 미국은 의무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냥 해줄 수도 있고 미국 국내법에 따르겠다 뭐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쪽은 뭐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게 한국은 분명히 이번에 약속을 했습니다. 매년 상한 28조 원을 10년 동안 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와주겠다. 예. 그런데 어디다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한미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지 보고 그걸 보고 투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투자할 곳이 협의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나친 해석이고요. 네. 어쨌든 투자위원회는 미국이 장관급으로 만들고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라고 이미 그거는 뭐 일본한테도 그랬고 우리한테 똑같은 거고 다만 우리는 우리 내부의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때 뭐 의견을 낸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MOU의 그 양해각서의 내용에 보면 한국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가 합의를 해야만 투자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되는 시점이 올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상태로 가서 최선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이런 거를 시나리오 분석을 한다면 심지어 매년 28조 원이 전혀 나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지금 28조 원이 나갈 거라고 가정하고 모든 토론을 전개한다면 필요 없는 논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하고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없는 실적을 자기가 거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수금을 해서 그 국민들한테 뭐 어떻게 자기들이 그 돈으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가를 보여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국내법상 외국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 미국의 국내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미국의 국내법적으로 처리가 돼야만 돈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상업적 합리성도 이번에 뭐 몇 개 거론된 품목들을 보면 미국에서 단순하게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의 내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과연 국회가 어느 정도 개입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비준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지 않았고 또 비준도 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협상된 내용 가지고. 근데 왜 한국이 해야지 되느냐. 또 그런 비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게 EU는 비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은 일단 EU가 미국 협상하기 전에 각 회원국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4년 동안 얼마 정도 투자할 계획이 있냐고 했더니 6천억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6천억 카드를 줬고 미국으로서는 어차피 미국에 투자되는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6천억을 자기가 만들어서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홍보하니까 그 숫자가 커 보이고 그러고 일본은 그런 게 있답니다. 그 일본 총리가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금액을 결정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순간적으로 그냥 투자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그걸 꼭 말씀드려요. 사실은 MOU라는 게 행정적 합의, 행정적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 MOU를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그냥 계약으로 꽉 묶어갖고 조약화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좀 되물을 뿐이 없고요. 사실은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상호 관세율을 부과한 것 때문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상호 관세율을 15%로 빨리 내리기 위해서 저희도 팩트시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굳이 국내법으로 해서 빨리 상호 관세율을 낮출 수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되지 더 나아가서 조약으로 계약처럼 꽉 묶어놓을 필요가 있나. 그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나. 또 만약 조약으로 추진할 경우 시간이 늘어져 가지고 상호 관세 자체 인하를 늦출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상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것보다는 국익 차원에서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준 시점은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진짜 디테일하게 합의된 문서가 나올 거예요. 그 부분으로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미국은 한국이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돈이 급한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결국 법안 제출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거니까 그거하고 비준 동의는 이제 별도로 처리하되 또 뭐 야당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여당에서도 그럼 뭐 때가 되면은 뭐 비준까지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제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비준 동의 문제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국민의 어떤 엄청난 부담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정부도 이 국회랑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서로가 도와주는
그래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협상 대표들이 최대 힘을 받고 예. 협상을 해서 앞으로 남은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비준 동의 문제 논란을 보면 그것과는 방향이 다르다. 이거는 좀 서로가 열기를 좀 낮추고 냉정히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두 대변인님들까지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하는 특별법은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중요하지만 비준은 분명히 어느 시점인가 분명히 비준을 받아야지 되고 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지 된다.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예. 비준 동의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건지 예. 아니면 국회가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어떤 위원회별로다가 계속 뭐 관찰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협상 대표들이 예. 힘들다고 하는 와중에 이런 논란은 우리의 협상 대표들에게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지 될 부분,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이 승인 부분이죠. 자, 우라늄 농축이나 또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이런 이야기도 다 담겼는데 자, 일각에서는 또 이렇습니다. 팩트 시트에 담겨 있는 이 문구들이 두 정상이 만나서 약속을 했었던 이야기를 나눴던 거에 비해서 더 구체적이지는 않다.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김주호 대변인님 먼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은 이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큰 발걸음, 큰 성취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석열 정부 내내 예. 핵 추진 잠수함과 그다음에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관련해서 핵 잠재력 관련해서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런 주요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윤석열 정권 내에 이게 좀 잘 추진은 안 됐지만 성실하게 국내에서 준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전에도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는 범국가적으로 굉장히 추진돼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불과 5, 6개월 만에 이런 큰 성취를 거뒀다는 것 자체는 저도 좀 놀랐고 예. 많은 국민들도 놀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정부가 계승해서 계속 추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찰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비판이 많아서 좀 많이 놀랐고요. 사실은 핵 추진 잠수함 이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필요성만이 강조돼서 추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벌써 3번째 항공모함을 진수했고 운항 중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외 여건상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중동 전쟁 또 동남아시아 전쟁 등을 봤을 때 이제 세계 각국이 안보 관련해서 옛날 같은 평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억지력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핵 억지력, 핵 잠재력을 가질 때가 된 것을 미국도 어느 정도 인정했고 안보의 큰 축을 대한민국에 좀 맡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잘 동맹국인 미국과 의논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계속 정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웅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많이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가요? 아니 좋아했죠. 예. 좋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한테 되치기 당하구나 그런 생각을 되치기요? 합니다.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핵 연료입니다. 핵 연료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좀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팩트시트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어디에서 배를 만들지, 예. 그리고 핵 연료를 어떻게 공급할지, 그리고 이 이른바 전략화 사업,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언제 정도 우리나라 한반도에 상용화할지 그런 디테일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은 다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를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 쓰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한테 당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오픈된 거고요.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핵 추진 잠수함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는 미국 정부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용적인 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보지 못한 금액이 팩트시트에 나옵니다. 330억 달러입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주한미군에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10억 달러를 지원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1기 때 100억 달러를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10배를. 그거 도저히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30억 달러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에서도 이거 구체적이지 않다. 이게 방위비 분담금의 성격이냐 플러스 알파냐 그런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미끼를 던져서 우리는 이걸 해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필리조선소, 미국의 조선업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울산과 거제에 있는 조선소를 이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답도 못 들었어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끼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조선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능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주한미군 관련해서 동맹의 현대화란 말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게끔 얘기가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득을 본 게 뭔지 트럼프한테 너무 많은 것을 넘겨준 게 아닌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팩트시트에 나온 문구를 보면 너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비확산론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정책 집단들이 실무자들은 대부분 비확산론자입니다. 이 NPT 시스템, 이 핵무기 확산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미국의 이익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확산이 안 되는 게 좋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핵추진 잠수함이라 정부에서는 지금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원잠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과거의 기본적인 정책의 원칙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어떤 돌발적인 결정이 나왔는데 실무선에서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일단은 큰 결정은 내려졌고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추후에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논점이 이제 과연 필리스 조선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물리적으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에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도 알고 한국 대통령도 알고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정할 필요가 없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필리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건조 능력이 앞으로 생긴다면 그때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여건을 봤을 때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건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핵무기, 핵 보유국 아니면은 뭐 핵 잠재력 이런 것과 연계시켰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비확산론자들이 이런 거에 굉장한 지금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확산하고 정면으로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핵무기로 가는 정책이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해줘야만 미국의 비확산론자들이 그래 한국에는 호주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줘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 내의 여론이 자꾸 핵 잠재력을 이번에 갖게 됐다. 이제 우리도 준 핵 보유국이다.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는 저는 미국의 비확산론자들은 결사 반대를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지나서는 반드시 돌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잠으로 표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팩트시트를 이제 보면서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제 뭐 원잠이든 핵잠이든 이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핵연료 관련되는 이제 이 부분도 언급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서는 야 이거 상당히 그 진전이 좀 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본인은 승인했다고 그러지만 본인도 잘 아는 거예요. 나는 그냥 승인했다 말 한마디 해주고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330억 달러를 또 챙긴 거 아닙니까? 아주 그 트럼프식 거래를 그 부분에서도 했다라는 거고 아마 우리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또 그 핵잠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 이미 이제 미국 내에서 어째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 부분에 협의하고 나서 미국 내에서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특히 그 백악관 NSC 국가안보실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또 그 핵 관련해서는 이제 에너지부가 저기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엄청 반발하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필리 조선소를 언급을 한 건데 이거는 실무 부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미 의회가 한국한테는 뭐 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쨌든 이 양해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의회 내에서 이게 만들어져야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예. 또 미국에서 바꿔야 될 법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저기 왕성택 교수님께서 한국에서 만들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주신 것이 실현되기를 기대하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나 어쩌면은 뭐 트럼프 다음에도 못할 가능성도 있지는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반대 생각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 추진까지 저희가 그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관련 전략을 보면은 사실 저희가 미사일 거리 제한도 있었습니다. 300km, 그랬죠. 500km. 예. 근데 지금 무제한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현무 5까지 만들어 가지고 뭐 굉장히 방위 산업 수출군이 되는데 또 그런 미사일 규제를 푼 것.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핵잠수함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커스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의 SLBM 이것도 사실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불허하는데 차근차근 준비가 돼 있었고 미국이 허락했을 때 바로 저희가 전력화가 됐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미사일도 그렇고 SLBM도 그렇고 그 전에 한국에서는 관련 연구를 계속 했던 겁니다. 예.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예산만 4천억 넘게 연구 비용으로 쓰였고 미국의 승인만 있으면 즉시 개발할 수 있다는 게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뭐 짧게 잡아도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중국 견제 정책이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좀 국제정치학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논의를 이어가 봤으면 합니다. 자, 핵 추진 잠수함을 한미 간의 논의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당장 이제 불편한 입장을 밝힌 곳이 이제 중국과 북한이지 않았습니까? 자, 중국은 신중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또 북한은 오히려 이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 핵 잠수함 건조라는 게 어떤 북중러와 또 한미일 간의 이런 어떤 군사적인 대치 상황을 더 강화할 가능성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외교가 조금 지금처럼 집중해서 노력한다면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감을 좀 갖고요. 예.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쪽에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고 중국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온건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역할을 한다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색다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으로 작전을 하면서 하는 그 기능이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그 기능을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해역에서 미국의 핵 잠수함, 거기는 핵 탄두가 실려 있는 핵 미사일이 들어 있는 진정한 핵 잠수함이죠. 그 잠수함이 이 지역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한국의 해군이 담당을 한다면 중국에게 있어서 그것은 위협의 증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협의 감소가 될 수도 있고 한중 간의 군사적인 신뢰가 잘만 협력이 된다면 중국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대할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한중 간의 신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지는 문제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이 바로 중국에서의 반응이 좀 이중적이고 모호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나온 이유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보다는 다소 수위가 낮은 어떤 반응을 보인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볼수 있겠다. 시나리오가 있고 예. 그것이 불리하지 않다라는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로서는 어쨌든 국방력을 계속 정강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예. 한반도 안정 차원에서라도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또 해군 작전력 향상을 위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계기가 어쨌든 하나의 어떤 물꼬를 트는 계기, 그걸로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고 뭐 북한이나 중국의 반응은 예상 가능한 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게 이 전략적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장기적인 어떤 뭐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쨌든 이번 기회에 330억 달러 일종의 뭐 군수 지원비 형태로 해서 그 선물을 주고 한마디 받아내기는 했는데 조금은 더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참 이 문제가 여야 간에 굉장히 미묘한 네.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핵 추진 잠수함 문제는요. 상대방 의제를 이렇게 가져왔다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여야가 과감하게 협력을 하고 그 부분은 정쟁의 영역에서 분리시켜서 오히려 정부와 행정부와 정치권이 협력을 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간다면 예. 대통령도 훨씬 더 부담을 예. 덜고 또 정치권도 오히려 투쟁을 해야 될 부분에 집중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문제와 우라늄 농축 문제, 재처리 문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예. 또 정치권과 행정부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모습을 앞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긴밀하게 논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 대변인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좀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예. 계산된 미소다 그런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전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영봉 정책실장이 김어준 씨의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잘 모르는 것 같다. 필리조선소 뭐 그쪽에서 만들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해서 폄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외교라는 거는 끝날 때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을사능약 같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냉정해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보다 얼마나 구체화됐습니까? 구체화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330억 달러라는 금액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실리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성격과 규모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국 군대 없이는 자주 국방이 안 된다는 굴종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 군대는 주한미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동맹이 곧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인데 주한미군을 축소나 아니면 성격 변화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 외국 군대 없어도 된다는 시그널을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적으로 250억 달러의 미국 무기를 또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치밀하게 우리가 진짜 자주 국방이 될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 여기까지 다 연동돼 있는 겁니다. 예. 전자권 환수까지도 다 연동이 됐는데 그런 어떤
철학과 신념, 일관된 기조를 가지고 과연 하느냐,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핵 추진 잠수함을 하면은 국민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개별적으로 파편화되느냐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북한하고 중국 측 잠수함 우리가 추적하기 힘들다. 중국 측이란 얘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외교라는 건 상대가 있고 그다음에 치밀하게 계산된 미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냉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김지호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저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중 행보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차 경고하셨는데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 어떤 핵잠수함에 대한 추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이게 또 너무나 이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과 북한의 입장부터 정리해 드리면은 사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비 확장의 첫 번째 단추는 지금 중국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군함을 찍어내고 있고 벌써 항공모함만 3개째고 이제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군함수에 있어서 또 상선 군함 건조에 있어서 중국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과 한국의 어떤 군함이라든지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까지 다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호주까지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 중국이 대한민국에 할 얘기는 없죠. 아니, 북한에 핵폭탄 개발하지 말라고 언제 공개적으로 천명한 적 있습니까? 아마도 본인들이 여태까지 했던 북한에 대한 태도를 견주어서 이 정도 입장을 내는 게 아닌가. 뭐 북한이 내는 입장은 사실은 본인들은 핵폭탄 개발하고 한국 보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정상 국가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략이 있냐? 전략이 있죠. 윤석열 정부 그 전부터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추진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저희가 미국 대통령한테 그러한 정말 명문화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리조선소 관련해서는 한국에 있는 모든 관료들이 필리조선소는 애당초 뭐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조될 가능성도 없고 설비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전반적으로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한다고 국익에 도움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쯤에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